윤석열 대통령이 청년기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1960년도 12월 18일 성북구에서 출생을 했는데 맏아들이고요. 부모님이 둘 다 학자 출신이에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연세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어머니도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준비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집안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강의까지만 하고 그만두셨다. 그리고 이번 계엄령 사태로 너무 유명해졌죠. 이 충암고가. 그래서 충암고 진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 이 충암고 라인을 이번에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진학해가지고 이때 진학한 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그 해였어요. 대학생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목도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 재판을 열어가지고 전두환을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대자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학보에 싣고 하다 보니까 집에 전화가 왔대요. 한 3개월 정도 강원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 피신 났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부동시로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좌우 시력 차이가 심하면 부동시라고 해서 면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격은 전형적으로 술과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녁 때마다 술 마시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런 성격이 독이 됐던 게 바로 사법고시 준비하면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을 고시 신선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 어떻게 보면은 고생한 흔적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홍대 근처에서 고시원에서 사실을 준비했었는데 나경원 국회의원이 고시원 들어가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윤석열 그때 당시에 선배를 받아 그랬는데 구수한 만큼 고시원을 대장으로 하고 있었다. 근데 집안이 부유하니까 뭐 구수하는 경우를 뭐 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사법고시나 뭐 외국고시 이런 고시를 통과해야 좀 출세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도 사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구수는 좀 3, 4수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구수는 좀 많이 갔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구수해가지고 91년도에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무려 35살에 검찰에 입사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직장생활 해야겠다 해서 한국은행에 입사원서를 넣으려고 가고 있는데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02년도에 주변에서 결혼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변호사로 한번 전향을 했었는데 같이 그때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이 사람은 변호사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의뢰인이 오면 이게 손님이잖아요. 그 손님이 뭘 잘못해서 변호사를 사러 온 거면은 어찌됐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인한테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거 당신 잘못이야 막 하면서 따졌다는 거야. 이때부터 그 원칙주의자인 성격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일하던 검찰의 변호사지만 일 때문에 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그 야근 때 먹었던 짜장면 냄새가 나가지고 나 검사 체질이다. 짜장면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검찰에 복귀를 하는데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경력직 채용. 그래서 변호사 하시던 분들이 검찰로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 한번 볼게요.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룬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 노무현 측근 안희정일관 강금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내버리고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현 씨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뇌물죄로 보내버리고 이상득 전 의원 이게 이명박 형이죠. BBK 특검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정계를 떠나서 그냥 겁없는 거야.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강단으로 검사 생활을 했는데 12년도에 이 바쁜 와중에 주지스님이 추천해서 김건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건희 측 주장이에요. 원래 아는 오빠이긴 했는데 아저씨라고 불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했는데 김건희 어머니가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소개를 해가지고 교제 2년을 통해서 결혼을 했다. 이 조남욱 회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검사랑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이 검찰 조사할 때 거짓말 못 하거든요. 물론 김건희가 주지스님한테 그 소개받고 나서 어머니한테는 주지스님한테 만났다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검찰 조사에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진실이지 않을까 하는데 윤석열 평전 작가가 쓴 평전에는 외가 어르신 주선으로 만났다 이렇게 쓴 게 이게 윤석열 주장인 거죠. 제가 다음 사진으로 준비한 거는 왕따 윤석열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 하나인 게 윤석열 그때 검사가 되게 강단 있게 수사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더니 상부에서 보고가 미흡했다 해서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사가 얘기하니까
바로 정직 1개월. 그리고 국정감사에 또 들어가서 이때 엄청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지금이 이제 국힘이죠. 그때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충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조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게 엄청 명언이 됐죠. 그래서 강골검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문제는 정직 1개월, 지방자천. 근데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회사로 치면은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로 보낸 거예요. 그 승진 자리가 아닌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노골적으로 보낸 거라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그때 당시에 같이 이렇게 좌천당했던 검사는 한 분은 변호사 됐다고 하는데 이때 혼밥하고 왕따를 견뎌내면서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이니까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할까 하면서 박영수 특검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팀장으로 바로 윤석열을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것 같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추천하니까 했다고 해요. 사팀에서 했던 일이 뭐냐? 뇌물 관련 기업 수사. 제가 박근혜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뇌물을 준 기업이 있고 그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민간인일 경우는 공권력을 행사해줄 무언가의 대가를 만들어줄 공무원을 엮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면서 그 물살이 타게 되는데 이때 대가를 받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받은 대가.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 공단이 찬성 결정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용이 구속이 되고 영재센터 및 정유라, 승마 지원은 뇌물죄로 인정이 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사의 급물살을 타서 결국엔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죠. 여기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권력을 갖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권력을 쥐는 순간 그 초심을 잃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대장동 50억 클럽 가입돼가지고 결국엔 지금 실형을 받으신 상태예요. 그런 상태였고 뒤에 여기 여분 누군지 다들 아시죠? 이번 탄핵 정국에서 한 6번 정도 말을 바꾸신 분이에요. 이 뒤에 계신 분이. 한동훈 검사도 이 특검에서 같이 활약을 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당시로서는 적폐청산이 우선적인 목표였던 거는 맞아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했던 일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로 거의 한 2년을 썼어요. 5년 중에서. 예, 그때 당시에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웠죠. 정부가.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이번도 제가 걱정되는 게 탄핵 정국이 끝나면 지금 수사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런 거에서도 최상병이라든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또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1, 2년을 또 써야 되는데 그 동안에 서민 경제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또 걱정이긴 한데 어찌됐건 당시에 가장 1번으로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썼던 건 적폐청산이었다. 공을 세웠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당시로서도 엄청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중앙지검에 이미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았던 선배들이 그 아래에 있었거든요. 부하 직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 않나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 늦게 통과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장 자리가 검찰총장 후보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때 당시에 딱 중앙지검에 가자마자 최순실 게이트를 더 추가 조사하는 건 물론이죠. 근데 자기를 좌천시켰던 박근혜 정권 초에 있었던 국정원 여론조사,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도 알아내게 되고 그때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있어요. 이 검사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제한한다던가 제동을 건다던가 또는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적인지 아닌지 뭐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정원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검사들이 조사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같이 동조했다고 해요.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좌천시키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아래의 인물들을 전부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윤석열 검사의 입지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사람 완전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 좋았기도 하고 반대 세력인 야당에서는 천하의 보수를 괴면시킨 주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1년도 가지 않게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을 하는데 여기 뒤에
이 뒤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인물들 뭔가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시죠? 여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기 조국 그때 민정수석이었던 것 같은데 신나서 다 같이 화기애애했던 이 장면은 한 달이 가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요. 윤석열 검사를. 근데 이거 자체가 오기수를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인사였기도 하고 이때도 이제 그 위에 기수들은 뭐 그만둬야 된다 뭐 어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워낙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이 권력형 비리들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저번에 검찰개혁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주요 포인트 대선에서 주요 공약도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수문화 파괴하고 강단 있게 권력형 비리 잘 잡아내고 저희가 그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수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임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런 말 했다고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요. 지나친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좀 이게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못되면 우리 정권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파격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을 받고 나서 휴가를 가려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비리가 연달아서 터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임명장에 지금 펜도 다 안 말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휴가에서 복귀해서 검찰총장직을 처음 출근할 때부터 검찰청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 그리고 고소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검찰청 밖에는 근조한 검찰은 죽었다 근조한 같은 게 쭉 있었고 이 사태를 자기가 무마하고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딸 입시 비리로 인해서 지금 12일 날 조국 지금 당대표였죠 가셨고 아내 정경심 교수님도 예전에 가셨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아군이야 아군 사격금지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말렸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수사는 시작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수호하는 세력도 있었고 또 그거에 맞붙어가지고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 총출동했었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 한쪽에서 노란 리본 들고 막 촛불 시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성조기 들고 막 시위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조국 때는 거의 진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 문재인 정권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조국 사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가족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랬는데 거침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문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월성 원전 뭐 이런 사태, 뭐 울산시장 뭐 공천 개입 뭐 이런 문제들을 현재 조사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긴급 투입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했던 게 뭐냐? 우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검사들을 다 좌천을 시켜요. 다 찢어가지고 다른 데로 다 보내고 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장이 직접 수사하는 걸 방해하게 되고 식물 총정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이 장면. 지방으로 자천했던 한동훈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인데 또 여기서 명언 하나 만듭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국무회의를 하면 각 장관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장관급이면 장관 아래 뭐가 있어요? 차관이 있잖아요. 차관이.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장관급으로 되는 분들이 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한 명씩. 근데 법무부에만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장관이니까 장관급 대우를 하는 건데 이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에는 장관급이 2명인 거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어도 이 기수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상하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 그리고 추미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를 발표하고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이 조금씩 일어나냐.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고 아님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검찰총장에서 정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여론이 퍼지기 시작해요. 검찰총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자기 팬덤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검찰총장 사퇴 후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힘을 선택해가지고 경선 레이스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추미애를 뭐라고 놀렸냐면 보수 쪽에서 추미애를 애국보수라고 놀렸어요. 왜냐면은 추미애가 괴롭힐 때마다 보수 지지율이 올라갔어.
윤석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 추다르크라고 해요. 원래 별명이 추다르크예요. 여전사처럼 잔다르크처럼 민주당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추다르크가 아니라 추크나이트다. 악당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보수 쪽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까지는 민주당이 키워준 거나 다름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로열로드를 도전한다는 게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한 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첫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대통령 로열로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국힘에서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4명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2명이었죠. 윤석열, 이재명. 여기 이 그래프에서도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는 고정 팬들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에서 시작을 해서 35%, 30% 중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꾸준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슈 몰이를 해서 슈퍼스타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슈에 엄청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래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하면 다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좀 떨어졌다. 정치 초보로서 말실수도 많이 했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이때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였는데 2번 가출했죠. 당대표가 뭐야? 아버지 같은 역할인데 2번 가출하고 이재명 후보가 폼이 좋았어요. 실제로 득표 수도 22만 7천 표 정도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엄청 적은 표수로 지기도 했지만 당시로서 대장동이라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누구 잘못인지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함몰돼가지고 좋았던 폼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폼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왜냐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이준석이 막 가출해가지고 찾아가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또 가출하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당 대표를 막 잘라야 됩니다. 막 해서 막 국회 모여가지고 국힘 사람들 막 잘라야 됩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윤석열 갑자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다 보이는데 막 그런 퍼포먼스도 보이고 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 막 터져가지고 막 김건희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정치 잘 모르고 대선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많이 이슈가 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았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막 끝까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었다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제가 윤석열이랑 합당을 하거나 단일화를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했는데 단일화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힘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청사진을 그렸을 거예요. 왜냐면 뭐 총리도 시켜주겠다 뭐 그쪽 사람들 장관도 시켜주겠다 어쨌든 막 꼬시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말을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이미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뭐 이거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약속했다가 단일화하면 약속 다 취소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인수위를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쪽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 인수위가 한 30명 되는데 한 8명 정도를 안철수 사람이 넣어줬는데 장관 후보에는 한 명도 넣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심상정이랑 단일화를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심상정 후보가 딱 이재명이 질 만큼 표를 뺏어갔잖아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총선, 이번 총선에서 한석도 못 가져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